자, 20페이지에 행정학 성립과 발달. 자, 이쪽은 이제 구라파 행정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반적 행정학은 미국에서부터 이론의 형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라파에서의 행정학은 흔적만 존재할 뿐이지 사실 행정학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라파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발자취는 존재합니다. 그 발자취가 바로 이제 제 4절에서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폴리스에서 파악한 그 경찰이 아니라 행정학적 마인드의 경찰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런데 행정의 기원을 보겠는데 기원을 얘기할 때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일반적 기원을 얘기할 때는 16, 7세기 독일서 만들어진 관방학을 행정학의 일반적 기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기 두 번째 줄 16, 7세기 등장한 독일의 관방학이란 말 나오죠. 자, 왜 이제 관방학이란 말은 자,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요 관방이란 말은 우두머리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의 측근. 일본의 관방대신이라고 있어요. 장관 가운데. 이 관방대신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방대신. 그러니까 측근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럼 우두머리의 측근을 얘기해. 우두머리는 뭐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자, 우리가 이제 구라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14, 15세기경에 강력한 중상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의 부국강병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절대 왕정체제가 확립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왕권체제가 14세기, 15세기에 이루어져. 근데 이 프로시아 독일은 다른 국가보다도 절대 왕정체제 확립이 굉장히 늦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서도 지금 얘기한 봉건 영주라고 하는 제후들의 세력이 더 컸죠. 그래서 당시에 절대 왕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학문의 형태로 개발된 게 관방학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절대 왕정 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힘을 갖고 있는 봉건 영주들의 조력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방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봉건 영주가 절대 왕정 체제 확립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은 절대 왕정이 봉건 영주를 위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해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해요. 이렇게 봉건 영주를 위한 지상 낙원의 건설, 이걸 보통 우리는 관방학의 근본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관방학 등장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내용이 또 일본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끝에 보자. 관방학은 봉건 영주들의 국가 활동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하여 그 근본 사상을 모르나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여기서 박한 복지의 대상은 일반 시민이야 봉건 영주야. 봉건 영주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에 날개에 보시면은 중간에 관방학은 국민 복지의 고윤을 근본 이념으로 한다 해서 O야 X야. X죠 여러분들. 국민 복지가 아니라 봉건 영주의 조력을 얻기 위한 것. 봉건 영주들을 위한 복지의 구현이에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본 사상 자체는 지금 얘기한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 건설 이걸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바로 관방학은 1727년도 독일의 빌헬름 1세가 독일의 할레 대학하고 프랑크푸르트 대학 내에 관방학 강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개설 이전을 전기라고 했고 개설 이후로 후기로 나누고 있고 전기와 후기에 관한 특징이 쭉 나왔는데
전기는 논점이 없습니다. 전기는 논점이 없고, 자, 후기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나온 거 봐. 일단 기억번에 공공의 복지 사상의 기초를 자연법 사상, 그러니까 복지는 자연이 준 천부적 권리다 그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자연법 사상을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라고도 얘기하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 학자를 얘기할 때 두 명의 학자가 나왔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나왔어요? 유스티하고, 자, 제이는 무금이야. 옆에 존 넬 펠즈 두 사람 나왔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꼭 머릿속에 입력할 사람은 누구냐? 유스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유스티의 경찰학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자, 유스티는 1756년도 경찰학 원리라는 저서를 출간합니다. 여기에서 관방학을 세 가지 형태의 학문으로 나눠, 하나가 경제정책, 두 번째가 재정학, 그다음 세 번째가 경찰학을 만들어내. 특히 경찰학에서 이 경찰을 뭐라 그러냐면은 네 번째 줄 끝에 밑줄친 거 보자. 경찰이란 국가 목적을 실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파악했어요. 그럼 국가 목적을 실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과 거의 같은 것 같아. 행정과 거의 같지. 그래서 독일 관방학을 우리는 행정학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유스티를 독일 관방학의 또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유스티에다가 화살표 놓고 독일 관방학의 아버지, 독일 관방학의 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런 이제 관방학 자체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거기 이제 공포학이라는 게 나오죠. 공포학으로 대체가 됐고, 내용 보지 마세요. 다시 상가로 산벌의 별표, 19세기에 다시 독일로 건너와서 스타인 행정학으로 다시 태어나. 스타인 행정학으로. 그래서 스타인 자체는, 자, 좀 전에 유스티가 파악한 경찰이 있죠. 이 경찰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 거기 여러분들 하나가 헌정이 나왔고 또 하나 행정이란 말이 나왔을 거야. 자,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의 기억본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스티의 경찰을 밑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에다가 밑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 자, 그럼 여기서 파악한 헌정을 뭐라 그랬냐? 니은번의 헌정 두 번째 줄 밑줄친 거 보자. 정책 결정이란 말 나왔고, 그리고 행정을 뭐로 파악했냐? 정책 집행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헌정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랑 거의 같죠. 그렇죠? 행정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과 거의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 나온 거 보자. 헌정과 행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헌정을 위로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니라 그랬고, 또 행정을 위로 헌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정과 행정은 상황에 따라 서로 위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헌행상호 위이론을 제시해놓고 있다. 아울러 1888년도 행정학 강요라는 저서를 토대로 행정의 범위 자체를 뭐로 파악하냐? 안정적인 일을 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 안정적인 일이야. 변화 촉진 X라고 적어놔. 변화 촉진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을 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 안정적인 일을 5가지 형태의 영역으로 나눠 거기 내무에서부터 재무까지 나왔는데, 이걸 보통 행정 5가지 5권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정 5권론. 그 내무는 발음보다 치안유지, 법무는 법무활동, 군무는 국방, 외무는 외교, 재무는 조세, 징수 파악했는데, 거기서 법무에서 법무는 법에 근거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야. 행형 활동. 형을 집행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하는 거야? 교도소, 형무소, 교도행정 이런 게 다 법무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범죄인 이런 사람들 자체를 일반 시민과 격리해서 별도로 감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법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안정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간에 이 스타인 자체는 행정이 담당하는 일을 안정적인 일을 담당한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알로 미모레 스타일은 관방학을 뭐라고 비판했냐? 절대 군주를 위한 정치적 선제에 불과한 학문이라고 비판한 게 스타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까지도 다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미국 행정학 상하상의 발달 과정이 지금 나왔는데, 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아까 해밀턴주의 중앙 집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22페이지. 그리고 제퍼슨주의 지방 분권 사상 얘기했고, 자, 3번에 메디슨주의는 얘기 안 했죠. 이 메디슨주의를 보통 우리는 다원주의다 아니면 균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메디슨은 정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 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정부는 이익 집단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상이하잖아. 상이하겠죠. 노동자는 보통 임금 인상을 위해서 정부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사용자는 임금 동결을 위해서 정부가 역할 좀 해달라고 요구하겠지. 그럼 이걸 중간에서 중재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파악해요. 이걸 보통 메디슨 다원주의 아니면 균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잭슨주의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 저 잭슨주의 역관주의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행정의 발달사 흐름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오른쪽에 프랑스 연구의 행정학 발달이 보충해 나와 있는데 이건 출제에 안 나옵니다.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다시 보시지. 자, 행정학의 기원을 얘기해라. 독일의 관방학. 그럼 두 번째, 관방학의 근본 사상을 얘기해라. 그럼 뭐라 그랬죠?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 건설 얘기했고, 이때 복지의 대상은 일반 시민이야 봉건용주야? 봉건용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기하고 후기가 있는데 후기 관방학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누구? 유스티가 떠오른다고 얘기했죠. 유스티의 경찰학 1750년도 경찰학 원리를 얘기했고, 경찰의 개념을 뭐로 파악했다?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파악했다. 쌍가로 3번에 스타인 행정학 경찰을 두 가지 형태의 개념으로 나눴다. 뭐하고 헌정과 행정으로 나눴고, 그래서 헌정을 정책 결정, 행정을 정책 집행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헌행상호 위이론을 제시해 놓다. 행정이 담당하는 일은 안정적인 일을 담당한다고 얘기했다. 5가지 영역을 제시했다. 다음 페이지. 자, 미국 행정학 해밀턴주의 뭐라 그랬어요? 중앙집권 얘기했고, 제퍼슨주의 지방분권 얘기했고, 메디슨주의 다원주의 얘기했죠. 잭슨주의는 역관주의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거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 장을 바꿔서 2장에 현대 행정국가의 성립과 제 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절에 관한 내용 출제 포인트를 보겠는데, 자, 먼저 국가 간의 변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표현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 양식이 무엇인가를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두 번째, 21세기 국가 형태 표현 양식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기능을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현대 행정의 일반적인 특징, 현대 행정, 현대 정부 활동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게야. 그리고 그 밑에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 수의 증가를 분석한 거예요. 왜 공무원 수가 증가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게 C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국가 형태에 관한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세기, 이건 19세기. 자, 18세기는 절대 왕정이 강력한 정상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의 부국강배의 목표가 완성된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우리는 절대 국가다. 여러분 교재 군주 국가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절대 국가, 군주 국가, 근세 국가, 통치 국가 그런 말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경찰 국가라는 말 나왔나? 경찰 국가. 이때 경찰은 좀 전에 배운 그 경찰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배운 경찰은 오늘날 행정과 같다 그랬잖아. 정부의 활동으로 파악했고, 여기서 경찰은
사회 안정 질서를 위한 군주의 강력한 통제 행정을 얘기합니다. 군주의 강력한 통제 행정을 얘기해요. 통제 행정을 우선 경찰로 해석을 합니다. 경찰 국가의 개념은 뭐냐?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경찰 국가가 무엇인가 개념은 이해돼야 되겠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뭐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가 뭐 관원 국가다 그런 말 나오는데 경찰 국가, 절대 국가, 군주 국가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9세기에 돌아와서는 자, 여기 보자. 지금 요러한 그림 포물선은 국가의 힘의 크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힘이 셌지만 이때는 힘이 작아지겠지. 자, 19세기는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원리 자체가 등장하고 스미스는 자신의 국부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부야, 작아져라, 작아져라. 너는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작아져라 그랬어요. 작아져라. 너의 역할은 치안만 담당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미스는 시장경제 자유주의 사상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유주의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파악하는 거야. 그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치안만 유지하면 돼. 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는 국가의 힘의 극소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최소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안만을 담당하라. 치안 국가라고도 얘기하죠. 이걸 뭐 여러분들 최소 국가, 소급 국가라고 그러죠. 최소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야경 국가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견종 국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야경이란 말은 한밤중에 방범 활동을 얘기하거든. 한밤중에 방범 활동은 왜 할까? 야경꾼이라고 들어봤어요? 야경꾼? 야경꾼은 오늘 방범대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한밤중에 방범 활동을 얘기할 때는 밤에 치안을 유지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치안 유지를 빗대어서 얘기한 거야. 견종 국가에서 견은 개견자야. 정은 집정자야. 집을 지키는 강아지. 강아지는 보통 집의 치안을 담당하는, 요새는 뭐 강아지가 반려견 해가지고 집에서 개 키우잖아. 옛날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의 치안도 담당하고 사실 여러분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경우도 있었어.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력은 여러분들 북한보다 아래였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여러분들 GDP나 GDP가 높아서 진짜 그래서 7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70년 중반에 들어와서 역전됐나? 그렇게 된 게야. 그러니까 못 먹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아지 키울 땐 여러분 뭐냐? 집 지키고. 그러니까 못 먹다 보니까 도둑이 많아, 안 많아? 많으니까 여러분들 개를 여러분들 집에다 키우면서 치안 담당시킨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날이라 하잖아, 복날. 복날은 또 개 순환해가지고 또 개를 또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반려견을 갖다가 끓여 먹으면 큰일 나게. 뭐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오늘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그 인간들이 사는 삶에 개 공화국이 됐어요. 개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옛날과 비교로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뭐 여기 보자. 어쨌든 간에 집을 지키는 강아지 역할이에요. 집 지키는 강아지 역할. 견종국가. 이거 다 국가 힘의 극소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1930년대 공황 이후 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의 모든 기능이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경제의 원리 스미스의 사상 자체가 여러분들 뭐 굉장히 좋은 사상이었죠. 스미스의 시장경제에서 파악한 시장은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시장이니까 너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이 30년대 공황 이후에 스미스가 똑똑하다고 했던 시장 자체가 저른발이 경제가 돼버려. 공황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엄청 커져.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이제 필요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엄격한 기대를 갖게 돼. 이에 따라서 행정부가 힘이 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도 합니다. 왜? 스미스의 저른발이 경제, 시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도입 자체는 수정 자본주의다.
규제된 자본주의다, 혼합경제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바로 뭐다, 여러분들? 정부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국, 이쪽은 적국국가, 그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국가란 말을 써서 행정국가란 말을 쓰고, 이때부터 국민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지상 최대의 과제로 부상합니다. 복지국가란 말을 써서. 그죠? 이런 교재 20세기 나온 거 봐. 30년대 공황 이후에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올리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의 시장 경제의 개입과 국민의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된 시기, 현대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란 말 나왔고, 그 다음에 적극국가란 말 나왔죠. 그리고 나눠준다, 급부국가, 그리고 봉사국가, 그리고 직능국가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 양식이 쭉 나왔는데, 현대 행정, 복지, 적극,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근데 다시 21세기. 여러분들, 이 큰 정부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정부 실패를 배울 거예요. 그걸 이제 정부 실패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큰 정부 자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작은 정부로 회귀한 게 20세기 말부터 이제 작은 정부 형태로 등장한다고. 국가의 힘이 작아졌잖아. 그러면 21세기는 여기 보자. 19세기를 자유국가라 그래.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 자체가 절정을 달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개성했다 하여 신자유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유국가. 그리고 큰 행정국가로부터 벗어나자 해서 탈행정국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를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신행정국가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new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neo라는 단어가 있거든. 근데 요거는 보통 new란 말은 개식의 의미야. new, 만약에 new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그러면 이건 신자유주의를 개식한 거야. 근데 이쪽에 neo를 얘기할 때는 비판의 의미예요. 네오 다음에 나오는 요거를 비판해. 근데 여기서 박한 신행정국가는 뉴가 아니라 네오야. 행정국가를 비판한 국가야. 야, 행정국가가 너무 큰 정부만 강조해서 비판한 거예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행정국가. 그래서 이 신자하고 혼동을 많이 하니까 국리학자들은 이 번역을 탈로 하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탈행정국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국가의 형태를 공동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동이란 말은 한자로 이 말을 쓰고죠. 빌공자에다가 빌동자야. 비어간다 그런 말이야. 영어로는 할로잉 아웃이란 말을 써서 할로잉 아웃이란 말을 써요. 비어가는 정부야. 비어가는 정부. 어이구 덥다요. 자, 이걸 이제 공동화국가라고 말을 쓰는데, 공동화 비어가는 정부, 비어간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 자, 21세기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로 간다 그랬지. 여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을 지방정부로 힘을 비워가 힘을 나눠주는 걸 얘기해. 시장으로 힘을 나눠주고 시민사회 NGO로 힘을 나눠줘. 비워가는 국가야. 그럼 비워간다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 이제 정부 역할을 중앙정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망을 만들어서 지방정부, 로컬도 담당하고 시장도 담당하고 시민사회도 담당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이걸 뭐라 그러냐? 연결망 정부라 그래. 뭐라 한다? 연결망 정부. 연결망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정을 이제는 정부 일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하고 시민사회 NGO도 참여하고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해서 국정을 관리하자. 그것을 신국정관리국가라고 그래. 뭐란다? 신국정관리국가. 아울러
정부의 역할을 시장으로 넘길 때 계약을 토대로 넘기자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계약국가라 그래요. 그러면 정부 역할을 계약을 토대로 민간이 넘겼어. 그 민간이 대신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정부는 뒤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존재할 뿐이야.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 민간이 하고 정부는 그림자처럼 그냥 섀도우 스테이트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림자 국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림자 국가. 그리고 21세기를 또 뭐라 하냐면은 자, 이 표를 잘 가지고 가야 돼. 규제 국가란 말을 쓰는데 사실 규제란 말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이 큰 정부 아니야, 워낙은. 근데 우선 이제 규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 의미의 규제가 있고 또 하나 소극적 의미의 규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원칙하고 예외를 보면 돼. 원칙은 시장의 모든 것을 불허합니다. 시장을 불신하는 게야. 불허. 예외에 대해서 허용만 합니다. 소극은 시장을 사랑해. 원칙은 시장의 자유를 다 허락합니다. 예외에 대해서만 불허하는 것, 이게 소극이야. 근데 여기서 파악한 규제는 적극적 규제가 아니라 요 소극적 규제의 의미야. 그래서 규제의 의무는 적극이다, 소극이다, 소극적 의미의 규제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규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뭐 친시장 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의 24페이지의 하단에 21세기. 자, 일단은 정보 지식 국가. 이제 정보가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부상을 해야 돼. 부상하죠. 그 정보사회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지식사회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정보 지식국가고, 아까 계약국가란 말 얘기했죠? 그 다음 나온 게 신자유국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 탈행정국가, 그림자국가, 공동국가, 규제국가, 21세기 표현 양식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개 규제국가는 21세기 국가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이다 해서 5로 나왔죠. 그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첨삭 지도에 의회 정체와 분화 정체 양자 비교한 게 나오는데, 그다음 영국이라고 적어라. 영국. 이건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로드즈라는 사람이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정체란 말은 정치 체제를 줄여서 정체란 말을 쓴 거야. 정치 체제를. 그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원 내각제 형태를 취해 안 취해?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전통적 의회 정체를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고, 분화 정체를 얘기할 때는 20세기 후반, 21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전통적 의회 정체 체제는 단방제 국가야. 그러니까 내각 일방만이. 그러니까 뭐 연계방 형성해서 뭐 시장도 참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각 일방만이 통치했다. 그걸 단방제 국가, 그 밑에 내각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각을 누가 임명해? 의회에서 임명했죠. 그래서 의회 주권이 구현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장관 책임제, 그리고 정식인 중립이 있는 직업 관료가 국정을 이행을 해왔죠. 근데 21세기 분화 정체를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정책 연결망 정부라는 거 있죠. 아까 연결망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다양한 비정부 조직, 시장에 있는 기업, 지방정부가 연결망을 형성해서 국정을 공동 관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시할까 안 할까? 하겠죠. 왜? 이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하네.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 간 관계를 중시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밑에 공동화 국가는 힘을 비워가는 국가, 이게 예전에 있어요. 했죠. 그래서 공동화 국가. 자, 그 다음에 핵심 행정부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핵심 행정부. 핵심 행정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21세기의 정부 형태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그럼 작은 정부란 말은
가급적 정부가 하는 일 자체는 극소화시키고 외부로 수사가 아니야. 그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 해야만 할 거, 이게 바로 핵심이야. 정부가 해야만 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야. 그 핵심을 중시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부속으로 큰 정부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기능이 아니라 꼭 정부가 해야만 하는 그 기능, 그것만을 중시하는 것을 핵심 행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뭐 갈등의 재정, 여러 말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부차적인 기능들은 다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만 담당하는 정부, 그게 핵심 행정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핵심 행정부의 형태는 그렇게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신국정 관리 국가 아까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자 비교하는 것들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논점이 없습니다. 논점이 없고, 자, 그 다음 정리할 게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첨삭지도에 신행정국가 21세기 국가 형태 표현이 쭉 나왔는데, 자, 특성 나온 거 좀 전에 배운 게 그대로 나왔어요. 적국 국가는 20세기야. 여기서부터 규제국가 21세기로. 됐습니까?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그림자 국가 아까 얘기했죠? 그 밑에 아까 정책 열연방 정부 얘기했죠? 그 밑에 비어가는 국가, 공동화 국가, 그 다음에 핵심 행정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신국정 관리 국가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온 거고. 자, 오른쪽에 이번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정부의 거석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정부 역할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정부 자체의 역할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제시해놓고 있어요. 하나는 지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나왔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야. 여기서 지원자를 얘기할 때는 화살펴놓고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를 얘기해. 국민들한테 복지를 나눠준다요.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 그걸 지원자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규제자를 얘기할 때는 화살표요. 시장 형성자. 시장 형성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을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중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유방위형, 중상주의형, 입법주의형, 가부장형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위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경시하고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경시하는 것을 자유방위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자유방위형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다시 보자.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경시하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경시했으니까 자유방위형은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에이, 작은 정부지. 둘 다 경시했으니까 작은 정부지. 다음에 가부장형 나온 거 있죠. 가부장형은 둘 다 강조한 게야. 야, 정부가 복지도 제공하고 시장도 형성해야 돼. 규제도 해야 돼. 그러면 가부장형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정부는 몇 세기냐? 20세기. 작은 정부는 몇 세기냐? 자유방위형은 19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중상주의형은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강조하나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경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가빈이 아까 배운 것 가운데 이런 얘기 했지?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가빈한테 얘기한 게 자, 우리가 관방학 기억나요? 근본 사상은 뭐라 했어요?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러면 요 관방에서는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중시한 게 안 한 게야. 쉽게. 아까 관방학에서는 근본 사상을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 건설 얘기했으니까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중시한 거예요. 당연히. 이걸 언급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근본 사상으로 할 정도로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중시한 게요. 물론 이때 누구한테 제공하냐? 일반 시민이 아니라 봉건 영주한테. 이거 강조한다고. 그 다음에 요건 언제냐? 16세기, 7세기 등장해. 그럼 이 시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켓, 시장,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시장 형성하기 위한 규칙, 규제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경시했고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을 중상주의형 그러는데 이 중상주의형은 17, 18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17, 18세기. 그럼 입법주의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경시하나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것을 입법주의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입법주의형은 21세기야. 21세기. 21세기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 규제는 어떠한 규제? 가급적 소극적 규제를 말하죠. 소극적 규제. 그래서 이걸 강조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주의형은 21세기야. 이걸 하단에 각주 보세요. 각주 반가로 6번 나온 거 봐. 규칙,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끝에 자유방위명은 19세기, 중상주의형은 18세기, 가보장형은 20세기, 입법주의형은 21세기를 얘기한다. 그거 나왔어. 고령을 쭉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왜 21세기가 입법주의형인지 그걸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보자. 오늘날 작은 정부 형태는 복지를 강조할까, 복지를 좀 경시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 진보주의 그러잖아. 그럼 진보주의 정권을 얘기할 때는 문재인 정부, 보수를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야. 그럼 특히 이제 박근혜는 국정 역할을 못했으니까 현실이 되셨으니까 이건 빼버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정부 정책 노선은 성장이야, 성장.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성장과 분배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분배가 바로 복지거든요. 근데 보수주의 정권 자체는 무조건 성장을 강조해. 진보주의는 분배가 잘못됐다.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분배를 강조하거든. 그러면 요 보수주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정부의 형태를 얘기할 때는 복지는 경시하고 성장만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진보는 나눠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걸 나눠줘, 안 나눠줘. 물론 팬데믹이 발생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문재인 정부는 없는 약자를 위한 나눠주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써. 뭐 인기 영합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보주의와 속성이 그런 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자를 위한 약자라는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20세기 말 작은 정부 형태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복지 예산 자체가 약 37%가 삭감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명한테 쌀을 주다가 50 몇 명만 쌀을 줘. 그럼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선생님 얘기를 못 알아듣니 미치겠네. 자, 20세기 후반 자체는 소정부론이야. 아까 얘기했지. 소정부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작은 정부야. 그럼 작은 정부는 하여간에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먼저 축소하는 것은 복지 예산을 먼저 축소하는 거야. 복지 예산. 무조건 복지. 그러니까 다음 정권 자체가 보수 정권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자체가 등장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삭감하는 건 뭐부터 삭감한다? 복지 분야부터 삭감하는 게 복지 분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노선이 작은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주의 정권이 발생해서 민주당 이런 데 진보 아니야, 정의당. 얘네들은 여러분들 큰 정부를 강조하는데 큰 정부는 특히 뭐를 왜 돈을 써라? 없는 자를 돈을 쓰라고 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네가 못 먹고 못 사는 거 국가 책임이야? 개인 책임이야? 자유주의에서는. 개인 책임이야.
미국은 여러분들 뭐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 대지는 거예요. 왜? 네 책임하에 하라는 거야. 왜? 보험을 가입을 못해. 가진 자만이 보험에 가입을 해. 한국은 여러분들 보험이 의무로 돼 있어.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자체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환상 갖고 미국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국내에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럼 놀래요. 여러분들 이민 갔다 들어온 애들이 국내 복지정책, 우리나라 애만 나면 국가에 돈 줘 안 줘? 놀래요. 국가 돈 나오니까. 그 이중국적 가진 애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면은 미국 국적 한국 갖고 있잖아. 애 낳을 때는 대한민국 와서 여러분들 돈 받아. 돈 받아먹고 다시 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국은 복지가 발달되는데 큰 정부는 복지, 작은 정부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입법주의형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작은 정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경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소극적 규제하자고 하는 규제의 기능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입법주의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정부의 거기서 기능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행정의 기능을 또 별도로 보겠는데, 자, 기능에서는 제일 먼저 마샬 디목이 파악한 기능 4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보호, 2번째 규제, 3번째 원호, 4번째 직접 봉사가 나왔는데, 자, 보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난 거 보자. 전쟁이나 질병, 교통, 소음, 천재 지배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들. 외교나 국방정책도 외국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 두 번째 규제를 얘기할 때는 인허가, 면허, 통제를 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가 통제한다, 인허가, 면허, 몽땅 다 규제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죠. 출입국 제한한다, 이민 제한한 거 몽땅 다 규제에 들어가고, 원호의 기능은 여러분들 뭘 얘기해? 구빈 활동과 구호 활동을 원호라고 얘기합니다. 구빈 활동, 구호 활동. 직접 봉사를 얘기할 때는 교육사업, 학교 만들어주고 도서관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신 철도, 각종 여러분들 사회 간접 자본 건설하는 거, 철도 부설, 교량 건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주택, 병원, 박물관, 공원 나왔는데 그것은 문화사업이라서 문화사업 전개하는 것들 직접 봉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의 기능을 대표하는 4가지 형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정부가 이런 걸 담당하지. 근데 담당하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 맨 위에 보호기재 원호 직접 봉사해가지고 보호로 갈수록 박스 안에 행정 본래의 고유의 기능이란 말이 나왔나? 나왔죠. 왜 고유의 기능일까? 보호로 갈수록.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배웠을 거겠는데 여러분들 잊어버릴 기회성이 크지. 사회를 바라보라는 입장은 사회계약설, 사회유기체설 그런 게 있거든. 그럼 사회가 왜 탄생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사회계약설은 여러분들 짧은 호흡스라든가 루스라든가 로크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 그럼 사회는 왜 등장했냐면은 특히 호흡스 같은 경우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러면 이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왜? 투쟁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질하고 막 뺏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토대로 사회가 탄생했다. 이게 호흡스의 사회계약설이에요.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회 발달의 최고 단계는 뭐야? 국가지. 그럼 국가가 등장한 가장 본래 이유는 뭐 때문에?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호로 갈수록 행정 본래의 고유의 기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전적 기능이고 최소한 보호는 담당한다. 그래서 소극적 기능이고 보호나 규제를 위해서는 권력이 동원되겠죠. 질서 유지의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여러분들 직접 봉사로 갈수록 고유보다는 파생적 기능이고 고전보다는 현대적 기능이고 소극보다는 적극적 기능, 권력보다는 비권력, 질서 유지보다는 봉사의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됐습니까? 그거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쌍가루 3번의 일반적 기능에서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소극적 기능 나왔고 또 하나 적극적 기능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소극적 기능 자체를 얘기할 때는 피골즈가 얘기하는데 안정을 대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정. 그래서 치안, 외교, 국방, 조세, 징수, 규제, 보호 다 안정을 담당해야 하네. 조금만 생각해봐. 안정이지. 적극은 아담스가 얘기하죠. 변화 촉진 유도 기능이에요. 건설, 교육, 사회화, 개발은 사회가 변화가 되고 가치관, 태도가 변화가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글로 갈수록 적극적 기능의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피글스가 파악한 소극적 기능, 그 다음에 아담스가 적극적 기능, 이증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행정의 기능까지 내용 좀 파악해봤고 좀 쉬었다가 현대 행정과의 특징 또 마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